영의정 이산의 용과 같은 사나이, 조선 최고의 책사. 들어가며 선조가 가장 아낀 영의정. 조선 역사를 통틀어 임금에게 이토록 오래, 이토록 깊이 신임받은 신하가 또 있었을까? 선조는 이사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고 몸은 옷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나 한 뭉치의 참된 기운이 속에 차고 쌓여서 바라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긴다. 몸이 허약하고 말수도 적고 겉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압도되는 사람. 이것이 이사내라는 인물의 첫인상이었다. 그리고 그 첫인상 뒤에는 당대 누구도 따라잡지 못한 지략과 술수, 그리고 조선 최고 수준의 문장력이 숨어 있었다. 기자헌은 그를 이렇게 평했다. 이사내는 아마 용과 같은 사람이다. 붕당이 있은 뒤로 이와 같은 사람을 처음 보았다. 칭찬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이 한마디가 이사내라는 인물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다. 1장 6살의 신동, 임금 앞에 서다. 이사내는 1539년 조선 중종 34년에 태어났다. 본관은 한산, 자는 여수, 호는 악에. 집안이 예사롭지 않았다. 고려 말 최고의 성리학자로 꼽히는 목은 이색의 7대손이었고 토정비결로 유명한 이지함이 친삼촌이었다. 이사내가 태어난 것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다. 아버지 이지번이 꿈을 꾸었는데 중국의 관문 사내관에서 잉태하는 꿈이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사내라 지었다는 것이다. 삼촌 이지함은 아이가 태어나 우는 소리를 듣고 즉시 형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기특하니 잘 보호하십시오. 우리 문호가 이로부터 다시 흥할 것이오. 그리고 그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이사내는 5살의 삼촌 이지함에게 태극도를 배웠다. 천지 음양의 이치를 가르쳤더니 곧바로 이해하고 도리어 따져 물었다. 밥을 먹다가도 책이 손에 잡히면 밥상을 잊었다. 그러자 식구들은 꾀를 냈다. 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운자를 불러주고 시를 짓게 한 것이다. 5살짜리 아이가 운자에 맞춰 즉석에서 시를 지었다. 6살에는 초서와 예서를 능숙하게 써서 이름이 온 나라에 퍼졌다. 신동이라는 소문이 명종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명종은 아이를 대궐로 불러들였다. 6살짜리가 임금 앞에서 글씨를 썼다. 그리고 명종은 탐복했다. 13살에는 충청우도 향시에 나가 장원을 차지했다. 신동이 수재로 자라난 것이다. 그런데 이 총명한 집안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1545년 을사사화가 터지면서 친지들이 연루되어 화를 입었다. 이사내 일가는 충청도 보령으로 피신하듯 이주했다. 설상가상으로 권신 윤원영이 이사내의 총명함을 눈여겨보고 자기 딸과 결혼시키려 했다. 아버지 이지번은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벼슬을 버리고 삼촌 이지함과 함께 단양구담으로 숨어버렸다. 권력의 꽁무니를 좇지 않는 이 집안의 기질이 이사내에게도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 2장 벼슬길에 오르다. 청렴한 재상의 두 얼굴. 1561년 이사내는 23살의 식년시 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그의 관직 행보는 눈부실 정도로 빠르다. 홍문관 정자로 시작해 수찬, 교리, 직제학, 대사관, 이조참회, 이조판서, 대제학. 선조가 그를 밀어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대 최고 수준의 문장력과 글씨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홍문관에 들어가던 24살 때 이사내는 명종의 명을 받아 경복궁 간판에 글씨를 썼다. 조선 최고의 궁궐에 자신의 글씨를 새긴 것이다. 그의 글씨와 문장은 생전에 이미 전설이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관직 행보 뒤에는 놀랍도록 청빈한 일상이 있었다. 이사내는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면서도 평생 집 한 칸, 밭 한 자락을 마련하지 못했다. 언제나 값싸고 허름한 셋집을 전전했다. 손님이 찾아와도 깔아줄 방석이 없어서 말 안장을 내놓는 일도 있었다. 비 오는 날에는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석으로 자주 자리를 옮겼다. 헤어진 옷에 거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항상 태연하고 의젓했다. 이조판서로 인사권을 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청탁을 완전히 끊어서 문 앞이 엄숙했고 사람들이 그의 사심 없음을 칭송했다. 사류들을 고루 등용하여 인망이 높았다.
그러나 선조실록의 사관은 이 청렴함의 이면을 이렇게 기록했다. 좋은 명성을 얻은 뒤로는 조정의 권한을 잡고 그가 처음에 골라 등용한 두세 소인배를 신복으로 삼아 한밤중에 몰래 불러 은밀히 의논하면서 인물을 등용하거나 탄핵할 것을 모두 결정하였다. 겉으로 청렴하고 안으로 치밀하게 권력을 다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악의현이라 불렀다. 이사내의 호, 악의에서 따온 말로 그가 요직의 통함과 막힘을 결정하는 고갯마루라는 뜻이었다. 모든 관직의 길목이 그를 통한다는 의미다. 3장 동서분당의 선봉장, 정철과의 40년 전쟁. 이사내의 정치 인생은 동인과 서인의 싸움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늘 정철이 있었다. 이사내는 남명조식과 퇴계 이황의 문화를 두루 수확하고 유성룡, 정인홍, 김우홍 등과 함께 동인을 형성했다. 당시 동인은 신진 사류들이 주류였고 서인은 기성 세력이었다. 이사내는 처음부터 서인 공격의 선봉에 섰다. 대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진도군수 이수의 뇌물 사건을 빌미로 서인의 거물 윤두수, 윤근수 형제를 파직시켰다. 서인들이 격분했다. 이사내가 요직에 임명될 때마다 서인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선조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번번이 무의로 끝났다. 서인의 영수 정철도 이사내를 무너뜨리려 했다. 서인계 인사 김응생을 사주해 한 인물이 오랫동안 인사권을 쥐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공격을 펼쳤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사내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선조가 역정을 냈다. 왕년엔 경안군이 유성룡을 참소하더니 금년엔 김응생이 이사내를 참소한다. 이 두 사람은 국가의 기둥인데 소인배들이 헐뜯고 있다. 이사내는 이 공격이 정철의 사주임을 간파했다. 그 순간부터 정철은 이사내의 제거 대상이 되었다. 서인들도 반격에 나섰다. 이사내를 지지하는 동인 김우홍이 정철이 사귀는 군소배들을 이사내가 배척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갖가지 계책으로 이사내를 동요시키고 있다고 선조에게 호소했다. 선조는 이사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40년에 걸친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는가? 결국 이사내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독하게 길고 험했다. 4장 기축옥사 위기에서 살아남다. 1589년 정여립의 영모 사건이 터졌다.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하고 반란을 꾀했다는 황해 감사의 비밀 장계가 올라왔다. 선조는 한밤중에 중진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삼정승이 모두 동인이었다. 영의정 유전, 좌의정 이사내, 우의정 정원신. 선조가 먼저 이사내에게 물었다. 정여립이 어떤 사람인가? 이사내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이사내에게도 위기였다. 이사내는 이조판서 재직 중 정여립을 김제군수로 천거한 전력이 있었다. 서인들은 이것을 물고 늘어지며 이사내와 정여립이 한통속인 것처럼 몰아갔다. 우의정 정원신은 정여립을 고발한 자들 10여 명만 죽이면 뜬말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이사내는 즉각 반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원신이 제3주장하자 이사내가 조금 물러섰고 이 장면을 대사원 홍성민이 선조에게 고자질하며 이사내를 엮으려 했다. 서인 정철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소를 올려 정원신을 신문관에서 교체하라 했고 자신이 우의정으로 임명되어 기축옥사의 신문관이 되었다. 정철과 서인 세력은 이 기회에 동인을 씨를 말리려 했다. 정원신, 정계청, 이발, 이길 등 수많은 동인이 죽거나 귀양갔다. 정철은 전라도 유생 정함수를 사주해 이사내를 영모에 연루시키려 했다. 정함수를 비롯한 50여 명이 연명으로 이사내가 정여립과 한몸 같은 사이였다는 상소를 올렸다. 선조의 반응이 극적이었다. 진노한 선조는 오히려 이사내를 불러 위로하고 정함수 이하 10여 명에게 죄를 주라고 명했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죄 주지 말라고 청했으나 선조는 듣지 않았다. 이것이 이사내와 선조의 관계였다. 어떤 공격도 이 두 사람 사이를 끊지 못했다. 정철이 아무리 몰아붙여도 이사내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사내는 이 기축옥사를 통해 동인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뼛속 깊이 새겼다. 정철에 대한 원한이 복수심으로 굳어진 것이 바로 이때였다.
5장 정철을 무너뜨리다. 조선 최고의 정치 공작. 1591년 이산해는 생애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정치 공작을 실행했다. 상대는 서인의 영수, 좌의정 정철이었다. 발단은 세자 책봉 문제였다. 선조는 왕비에게 아들이 없었고 후궁들의 아들이 여럿이었다.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이가 광해군, 선조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던 이가 임빈 김씨 소생의 신성군이었다. 이산해, 정철, 유성룡 세 정승이 모여 뜻을 모았다. 경연석상에서 함께 선조에게 세자 책봉을 주청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산해는 겉으로만 동의하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주청 전날 밤 이산해는 아들 이경전을 불렀다. 그리고 임빈 김씨의 오라버니 김공량을 찾아가 이렇게 전하게 했다.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세운 뒤 임빈마마와 신성군을 죽이려 모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순수한 공작이었다. 김공량은 즉시 임빈에게 달려갔다. 임빈은 선조 앞에서 울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선조의 마음이 이미 흔들린 상태에서 이산해는 주청 당일 병을 핑계로 경연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철과 유성룡만 선조 앞에 섰다. 선조가 누가 후사로 적합하냐고 묻자 정철이 광해군이 영명하니 적합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성룡은 침묵했다. 정철 혼자 발언한 꼴이 됐다. 이미 임빈의 말로 의심이 가득 찬 선조는 진노했다. 정철은 그 자리에서 파직됐고 정철의 주청에 가세한 이해수, 이성중도 강등 추방됐다. 이산해의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자신은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가장 강력한 정적을 제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대 사람들이 귀신 같다고 표현한 이산해의 임기응변이었다. 파직된 정철의 처벌 수위를 놓고 동인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유성룡은 정승을 역임한 고관을 죽일 수는 없다며 선처를 주장했고 이산해는 분개하며 반박했다. 정열입의 난과 기추곡사를 잊었는가. 살려두면 다시 음모를 꾸밀 것이다. 이산해는 사간원과 사헌부의 동인들에게 합동으로 탄핵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정철은 강계로 유배됐다. 호조판서 윤두수, 우찬성 윤군수 등 서인의 영수급도 줄줄이 파직되거나 귀양갔다. 동인의 완전한 집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논쟁 과정에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우성전의 집이 남산 아래 있어 그쪽이 남인, 이산해의 집이 북악산 아래 있어 그쪽이 북인. 이산해는 북인의 영수가 되었다. 6장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영의정의 실각과 재기. 1590년 이산해는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다. 최고 관직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임진왜란이 터졌다. 1592년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왔다.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이 혼란 속에서 이산해는 나라를 그르친 죄로 삭탈관직되었다. 평소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봤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중도부처에 이어 1595년 해곡으로 유배까지 갔다. 이산해에게는 굴욕적인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북인의 영수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1595년 영돈령 부사에 복직됐고 1596년에는 이몽학의 난 국문장 신문관으로 돌아왔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이 철군하면서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1600년 이산해는 두 번째로 영의정에 임명됐다. 실각한 지 8년 만에 복귀였다. 한번 무너졌다 다시 최고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 불굴의 생명력이 이산해라는 인물의 또 다른 면모였다. 임기응변이 귀신 같다는 평가는 정치 공작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에도 그는 귀신 같았다. 7장 대북의 영수로서 만년 그리고 죽음.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산해는 아성부원군의 신분으로 정사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북파의 영수로서 조정을 움직였다. 그가 키우고 심어둔 인물들 임국로, 남이공, 홍여순, 송원신, 이각, 정인홍, 유영경, 이첨이 조정 곳곳에서 활동했다. 1602년에는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건의했다.
이사내가 일찍이 광해군을 밀었던 것과 일관된 행보였다. 1608년 선조가 승하했다. 이사내는 원상으로 국정에 참여했다. 광해군이 즉위했고 이사내가 지지해온 세력이 드디어 완전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이사내 개인에 대한 평가는 말년으로 갈수록 가혹해졌다. 세상에 영합하여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는 비루한 인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이는 불초한 아들 이경전이 사람답지 못한 자들과 결탁하여 말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일으킴으로 빚어진 것이라는 것이었다. 1609년 이사내는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광해군은 전교를 내렸다. 아성부원군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원로로 그 학식과 덕망과 인망은 집에 누워서도 여론을 진정시킬 만하였다. 내가 그 병이 낫기를 기다려 중흥의 재상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사관은 달랐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죽음을 기뻐하고 그 늦은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임금은 슬퍼했고 백성은 기뻐했다. 이 극적인 온도 차이가 이사내라는 인물의 전부를 보여준다. 나오며 조선의 용, 그 공과. 이사내는 분명 천재였다. 6살에 신동으로 불렸고 조선 최고의 문장가와 서예가로 인정받았다. 청렴하기로 이름났고 인망이 높았으며 선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평생 유지했다. 동시에 그는 탁월한 술수가였다. 드러나지 않게 신복을 심어두고 소리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필요할 땐 아군도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정처를 무너뜨린 공작은 조선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치밀한 계략이었다. 그가 키운 세력들은 광해군대의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인조반정으로 모두 타도됐다. 이사내 자신은 제 집에서 늙어 죽었으나 그의 유산은 씁쓸하게 마무리됐다. 선조실록의 사관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역시 소인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선조수정실록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역사는 이사내를 단죄했다. 그러나 그 단죄의 이면에는 조선 최고의 지략가였고 생애 최고의 문장가였으며 선조가 누구보다 아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사실이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사내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조선에 용이 있었다면 그의 이름은 이사내였다.